한 잘생긴 남자가 상류층 모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과 부러움을 한 번에 샀죠. 하지만 사실 그는 부모의 사랑과 돈으로 만들어진 거짓말 속에서 자랐으며 부자들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비싼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잃고 점점 더 사악해졌습니다. 부자들의 장난감은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997년 7월 15일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패션계의 천재이자 유명 브랜드 베르사체의 창업자인 지아니 베르사체가 평소와 같이 커피숍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은 그의 저택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전부 마신 후 지아니는 몸을 쭉 뻗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집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갑자기 큰 키의 잘생긴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지아니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속으로 2번 사격했습니다. 지아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범인은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연히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곤 겁도 없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범인이 사격 도구를 꺼내 위협하자 행인은 마침내 겁에 질려 추격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아니네 저택 근처 주차장에서 버려진 빨간색 픽업 트럭을 발견했는데 그 차의 주인은 얼마 전 참변을 당한 리스라는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남성복 몇 벌과 여권, 그리고 연쇄 강력범죄의 브리핑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들의 주인은 앤드류 쿠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FBI가 쫓고 있는 10대 수배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연속으로 4명의 사람을 해쳤는데 지아니가 바로 5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앤드류는 왜 부자들만 노렸을까요? 돈? 아니면 증오 때문이었을까요? 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앤드류가 지아니의 저택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해친 걸로 보아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2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앤드류의 가족 배경과 인간관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앤드류가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랐다고 예상했지만 사실 그는 부유층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IQ를 지닌 모범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마이애미의 상류층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제비였습니다. 즉, 부자 남성에게 돈을 받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자였습니다. 수년 동안 앤드류는 뛰어난 말주변과 잘생긴 외모로 상류층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자들은 잘생긴 소년의 발랄한 활력과 탄탄한 몸매를 즐겼습니다. 어떤 부자는 심지어 전 재산을 다해 그를 부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앤드류는 어쩌다가 본인이 선택한 사치스럽고 조금 특이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을 해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들은 전부 앤드류의 고객이었을까요? 앤드류의 성격과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앤드류의 어린 시절과 그가 성장한 환경부터 얘기해 봅시다. 앤드류는 1969년 8월 31일에 미국의 내셔널시티에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모데스토는 필리핀계 미국인이었고 어머니 메리앤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총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앤드류가 막내였습니다. 모데스토가 해군으로 복무하여 장기간 떨어져 살았는데 사실 2 부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모데스토는 점차 육지에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앤드류의 누나 헬렌이 다른 사람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리는 가톨릭 신자로 외도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남편의 비난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2 사람의 다툼이 잦아지자 모데스토는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이가 극도로 악화했을 때
앤드류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 중이던 모데스토는 전쟁이 끝난 후 가족에게 보상하고 싶었는지 모든 사랑을 어린 아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가장 큰 침실에 맛난 음식만 먹고 화려한 옷만 입고 자랐습니다. 앤드류가 운전면허증이 없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앤드류에게 자동차를 생일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게 자란 앤드류가 본인을 닮았다며 자랑하며 아들이 총명해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만 받은 앤드류는 점차 본인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만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돈과 완벽한 외모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불화를 직접 겪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목격해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침실에 틀어박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외면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어둡고 무서운 면을 알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인 어머니를 증오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약함과 무능함을 미워했고 아버지의 강인함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사실 앤드류 같은 성향은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중2병과 허세를 겪게 되는데요. 앤드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에게는 더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이가 나쁘다는 걸 숨기기 위해 종종 반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아주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이 유대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며 허세를 부리고 필리핀 상류층의 아빠의 외모가 연예인급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해왔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거짓말은 바로 들키게 되었습니다. 앤드류의 반 친구들은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그는 점차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점심으로 큰 랍스터 한 마리를 준비해 주었는데 앤드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과 반 학생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땅콩버터 샌드위치가 흔했던 시절에 잠시 모두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긴 했었죠. 사춘기가 된 앤드류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바로 본인의 취향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남자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게이바에서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샌디에이고에서는 밀수품 거래와 신체 밀매가 흔하여 젊은이들이 나쁜 짓을 하기에 더욱 쉬웠습니다. 앤드류는 상류층에 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특별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적 취향보다 본인이 아시아인이라는 걸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라틴 사람으로 속였으며 앤드류 데실바와 데이빗 모랄레스라는 두 개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름과 인종 외에도 그는 변장에도 능숙했는데 뛰어난 메이크업과 연기력으로 사람들에게 들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짜 신분과 외모로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또 완전히 다른 신분과 외모로 같은 게이바에 나타나 새로운 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앤드류는 게이바에는 돈이 없는 게이들만 온다는 것을 알고 고급 클럽으로 가 중장년의 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 부자들이 그의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앤드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고급 자동차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앤드류는 외출할 때 항상 고가의 정장과 비싼 시계를 착용했고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해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너무 쉬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앤드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전업 제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가 19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퇴직 후 증권업자 일을 했었는데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몰래 집을 팔고 가정의 모든 돈을 들고 고향 필리핀으로 도망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본인을 단호하게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단 둘이 지내던 중 그가 동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아주 혼란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홧김에 어머니를 벽에 세게 밀쳐 어머니의 팔이 탈구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자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진했던 앤드류는 아버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책도 없이 마닐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아버지를 만난 이후 아주 실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장실도 없는 더럽고 어두운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앤드류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평상시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했던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앤드류는 혐오감을 느끼며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티켓을 구매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우선 필리핀에서 몸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자는커녕 그냥 하루 종일 샤워도 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손님을 받기 위해 여장까지 했습니다. 필리핀행은 앤드류의 인생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돌아간 앤드류는 게이 문화가 가장 발달된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가 다시 부자들과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유명한 고객 중 한 명은 60대 부자인 노만 블래치포드였습니다. 노만은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에 방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오스카 기술 공로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노먼은 앤드류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주며 또 신용카드까지 그에게 주며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는 앤드류가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파인애플 농장 주인의 아들인 앤드류 데실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그를 버렸습니다. 1997년 4월 앤드류는 미네소타로 날아갔었는데 데이빗 메디슨이라는 의사가 공항으로 가 그를 픽업하였습니다. 그럼 그 데이빗은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노먼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잠깐 사귀었다가 바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여전히 데이빗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데이빗은 앤드류를 집으로 불러 일주일 동안 초대하고 밤에는 현지의 게이바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앤드류는 그곳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친구 제프리 트레일을 숨지게 했습니다. 트레일은 퇴역한 해군 장교였는데 프로판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게이바를 다니며 앤드류와 1992년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트레일은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항상 누군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 같았습니다. 앤드류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둘은 정반대 매력에 이끌려 애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미네소타에서 우연히 트레일을 발견하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트레일의 옆에는 다른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바로 트레일을 데이빗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트레일이 오고 곧 두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국인에게 고문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앤드류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을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둔기를 들고 잔인하게 트레일을 숨지게 하고 카펫으로 트레일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레일의 사격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 당시 강아지를 산책하러 나간 데이빗은 집에서 형사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빨갛게 된 앤드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사격 도구로 그를 위협하며 인질로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데이빗의 집을 조사하던 중 숨진 지 오래된 트레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장의 범죄 증거는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건 앤드류가 일부러 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사진과 사인이 있는 가방을 일부러 현장에 남겼습니다. 앤드류의 행동은 분명 경찰을 도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고 바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사람을 잘못 사랑하게 된 데이빗도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사격받았는데 숨진 지 이틀 만에 미니애폴리스 북쪽의
이스트 러시레이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속으로 두 사람을 해친 후 앤드류는 데이빗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카고로 출발하여 한 고가저택에 침입했습니다. 여주인은 바로 유명 연예인 메릴린 미글린이었습니다. 그날 밤 메릴린은 집에 없었고 부동산 재벌인 72세의 남편 리 미글린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어떻게 저택으로 침입했는지 아무도 몰랐으며 경찰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앤드류는 그날 밤 리를 오랫동안 고문했습니다. 리의 온몸은 미라같이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몸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수십 번 찔리고 그리고 전신 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의 가족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FBI 요원은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가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FBI는 리의 집에서 데이빗의 승용차를 발견하여 여러 사건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앤드류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 탑10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이후 앤드류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샤워 후 면도까지 하며 느긋하게 냉장고에서 햄과 오렌지 주스 등 음식들을 꺼내 식사했으며 한숨 자고 다음 날이 돼서야 리의 렉서스 세단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곤 리의 명품 옷 여러 벌도 훔쳐갔습니다. FBI는 차량에 있던 GPS를 추적해 그가 필라델피아로 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체에서 떠들었는지 아니면 앤드류가 낌새를 차렸는지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는 GPS를 부수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저녁 뉴저지에서 묘지를 지키는 일을 하던 45세 윌리엄 리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오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묘지로 달려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사격도구에 맞아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인이 연쇄 범죄자 앤드류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는 차량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후 확인 결과 리의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앤드류는 묘지를 지나가다가 리스의 빨간 픽업카를 발견하고 바로 리스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사격도구로 리스를 위협한 후 차 열쇠를 빼앗고 바로 불쌍한 리스를 사격하였습니다. 3일 후 앤드류는 마이애미 해변으로 가 노르망디 플라자 호텔에 322호 객실에 체크인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는 위조한 여권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현금으로 호텔에 체크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짐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수배되었지만 외모 변장에 능하여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의 여성 지배인은 그에게 호감을 느껴 객실 요금을 $700로 할인해 주었습니다. 앤드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매일 밤 게이바로가 즐기며 2달 동안 그곳에서 편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7월 15일에 베르사체의 창업자 지아니는 평소처럼 신문을 구매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누군가가 본인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아니가 문 앞에 계단에 올라서자 앤드류가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뒷머리를 향해 2번 사격하여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지아니의 집에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격 소리를 듣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현장을 떠나려는 앤드류를 보고 바로 행인과 같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앤드류가 사격도구를 들고 있는 걸 보고 그를 잡을 수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는 사람들의 목숨을 해친 범죄자가 아니라 마지막 커튼콜 배우처럼 매우 침착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앤드류의 특수직업을 고려하여 수사 방향을 금전 분쟁 외에 감정적 갈등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신체적, 금전적 거래가 있었습니다. TV 시리즈 지아니 베르사체 사건, 미국 범죄 이야기의 줄거리를 채택했습니다. 드라마에선 지아니와 앤드류는 한 클럽의 VIP 구역에서 만났는데 앤드류가 먼저 대시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체 가족은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8일 이후 저녁, 한 노인 부부가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하우스보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의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후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리는 사격 소리에 부부는 겁먹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녁 8시쯤 대량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주변 도로는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TV 생방송에는 사람들이 웨일스 공주 시리즈의 옷을 입고 지아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주택의 2층에서 한 숨진 남성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가 27세의 앤드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사격도구로 본인의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일기나 유서 등 아무런 단서도 없었으며 그의 계좌에도 잔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냥 한 사격도구와 여러 병의 하이드로코르티손 그리고 C.S. 루이스가 제작한 대량의 책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앤드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져 그에 대한 추적도 이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가 불치병 에이즈에 걸렸는데 혼자 세상을 떠나기 싫어 몇몇 사람과 같이 떠나려고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은 두 가지의 근거가 있었는데 우선 앤드류는 수없이 관계를 맺어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숨진 하우스보트에서 부신부전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사용되는 연고를 찾았습니다. 앤드류는 아마 에이즈로 발생한 알레르기 피부염을 완화하기 위해 연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동성애는 금기시되었죠. 앤드류든 기타 피해자든 그들은 전부 약속한 것처럼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앤드류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극도의 자기애와 탐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지름길로만 가고 싶어하며 평범한 인생을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놀며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앤드류는 거짓말로 꾸며진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잃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히스토리 수서국입니다. 감사합니다.